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의과대학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 의대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체제죠. 학생들이 불합격해서 재수를 하면 결국은 다 수능체제를 미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합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재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의대를 쓰면서 치대 또는 한의대, 약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원서를 쓰게 되어지고, 따라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은 수능체제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한 번 정도 원서 지원을 꺼리는, 원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또 하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와처럼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희망하거나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대학들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에게 유리하고 정시 전형은 재수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하지만, 정시 전형이 점차로 확대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재수생들에게 좀 더 정시가 유리한 상황이고 수시도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수시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을 하지만,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전형은 재수생들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유리하죠. 참, 고등학교 3학년들이 아니라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시 전형에서 의과대학은 대부분 수능 체제를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2020년도의 자료를 보면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28%인데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무려 70%예요. 그러니까 1등급에 2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1등급 또는 2등급을 맞아야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의과대학의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재수생이 몇 퍼센트? 28%인 재수생이 1등급과 2등급에서 비율이 70%라는 거죠. 그만큼 결국 수능의 재수생들이 강하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있는 의과대학의 재수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의과대학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은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재학생에게 유리한 대학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특징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선발하는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에서 65명,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서 25명,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에서 15명,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36명, 중앙대학교 다빈치 9명, 중앙대 탐구형에서 9명, 인하대학교 이란미래에서 15명, 순천향대 일반에서 6명,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9명, 충북대 학생부 종합 1에서 4명을 선발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22명을 뽑는데, 요점이 달라진 점이죠.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전년도까지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이었단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이 연세대학교가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건양대학교 일반학생 면접전형이 새로 신설된 전형이죠.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 교과전형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신 성적에 강점 있는 학생들,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2020년도에 학생부 교과전형 중에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 의예전형이었어요.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없었고,
그리고 2022학년도에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과 건양대 일반 학생이 신설되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또는 내신 성적에 강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와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교과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순천향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 7명을 선발하고 건양대학교 지역인재 면접형에서 10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체제를 미반영하여 선발하던 대학들 중에서 올해부터는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바뀐 대학이 바로 뭐냐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레네상스 전형, 그 다음에 계명대 경상대학교가 올해부터는 수능체제를 반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학 결정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연세대학교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연세대학교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요 지점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던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예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성균관대학교 원서를 쓰고 예를 들어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쪽에 쓰면 성균관대학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한양대 쪽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었다면 당연히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 상위권 학생들은 연세대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연세대는 성균관대 쪽까지 원서를 못 쓰는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인하대, 중앙대, 그 다음에 한양대 요 사이에 있는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꼭 썼기 때문에 결국은 경희대가 빠져나가고 연세대가 빠져나간 이 구간이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원서 지원에서의 포지션을 생각을 했었을 때 상당히 수능 최저가 없는 쪽으로 원서를 생각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에는 수능 최저의 필요성이 매우 커진 거죠.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수능 최저 없이 가겠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건양대학교는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건양대학교는 대부분 수능 체제를 반영하다가 미반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면 건양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14명, 학생부 교과 지역에서 5명, 그 다음에 지역 체제에서 1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14명을 10명으로 줄였고요. 요거는 인원을 줄였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에서 5명을 뽑던 거를 이렇게 일반 면접에서 5명을 뽑아요. 그리고 요 인원이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지역인재 체제는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지역인재 교과 5명은 지역 면접이란 이름으로 인원이 10명이 늘었어요. 신설되어진 거는 학생부 교과 일반 면접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는 게 여기 신설된 전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 전형은 신설된 전형이고 여기는 위에서 전형이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전형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 경상대학교가 올해는 수능체제를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연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가 결국은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체제의 영향력 또는 수능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평가 및 반영비율.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 것이냐. 자, 우리가 의과대학을 가려고 할 때 학생을 뭐로 뽑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죠.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란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부 비교과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국은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학교 프로파일인데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2021학년도 작년이죠. 2021학년도부터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학업 배경이라고 합시다. 학업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학업적 배경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과학고냐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자사고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고냐, 뭐 이런 고등학교 유형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당연히 의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능 최저인데,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가 반영이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학업적 배경인데, 특히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지냐면 학생부 비교과 활동과 그 다음에 학업적 배경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고등학교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죠? 고등학교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일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생부 비교과의 중요성인데, 의대를 갈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의대를 가는데 필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과학적 역량이에요. 과학적 역량. 과학적 역량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과학적 역량이라는 게 결국은 학생부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역량이겠죠.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역량이 학생부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를 하셔야 되고, 2022-23학년까지는 변형된 학생부 기재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에서 기재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교과 성적,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2022-23학년도까지는 지금 있는 내용 그대로 기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등의 핵심 요소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 현황과 비교. 자, 여기 지금 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게 나오죠. 자,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보면 연세대학교 2019년도에 면접형이 10명을 뽑았어. 그럴 때 경쟁률이 8.70.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 17명을 뽑고 경쟁률이 8.41. 2021년도에는 28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면서 경쟁률이 14.36대 1이고,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은 2020년도에 1.15 정도를 평균 점수로 보는 거예요. 요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해를 하지 말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교과 평균 성적이라는 게 나와요. 교과 평균 성적은. 이 교과 평균 성적은 대부분 대학에서 요즘에 발표를 하죠. 어느 대학교는 교과 평균 성적이 70%를 기준으로 해서 교과 평균을 얘기하는 학교들이 있고, 또는 80%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85%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 교과 평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발표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과 평균 자체를 사실 신뢰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볼 때는 그 교과 평균 성적을 너무 높게 발표를 하면 자칫하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리게 되겠죠. 또 성적을 너무 낮게 발표하게 되어지면 대학이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학을 너무 낮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런 교과 평균을 발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서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원서 지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적절한 선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야, 너네들이 우리 대학에 원서를 쓰려면 이 정도의 교과 성적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교과 평균 성적이라는 것이 마치 모든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고, 이 점수가 되어지면 붙거나 떨어진다라는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지금 보니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1.5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1.5는 모든 학생들의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벌어지겠죠.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 붙은 학생이 있을 거고,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연세대학교에 붙은 학생이 있을 거고, 자사고 중에서 붙은 학생이 있을 거고,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붙은 성적이 있을 텐데, 일반고에서 붙은 학생의 성적과 자사고에 붙은 학생의 과학고와 영재고에 붙은 학생들의 성적이 다 제각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볼 때는
교과 평균 성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실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점을 판단하셔서 원서지원을 하셔야지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원서를 쓰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아셨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대학에서 이렇게 교과 평균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과 평균을 발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이나 수험생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이 100% 모든 대학이 동일한 기준에서 평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전년도가 1.5라고 하면 모든 고등학교의 성적이 1.5, 나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나는 1.4, 그럼 연세대는 1.5, 그럼 나는 합격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 1.25라는 것이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일반고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으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1.2 이내, 1.15 이내 정도의 높은 성적을 요구할 거고, 자사고에서 연세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뭐 1.4, 1.56에서도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평균으로 모든 걸 구분 짓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학생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교과 평균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준 정도로 생각하고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셔야지, 원서 지원하실 때 이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원서를 쓰시면 안 돼요. 중앙대학교 다빈치나 탐구형을 봤더니 전년도에 내신 성적이 1.8이야. 나 1.6이야. 원서 쓰면 붙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관리라든가 교과 성적이라든가 수능 최저가 빠졌으니까 여러 가지 요소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부를 관리해 나가는 능력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경쟁력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면 대학 입시는 사실 간단하죠. 간단하다는 얘기 뭐냐면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경쟁률이 낮은 데로 가면 돼. 경쟁률이 낮은 데로 가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가면 붙을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경쟁률이 높은 데는 뭐 가고 싶어서 가나? 경쟁률이 높은 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 최저, 없다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우수성을 만들어주게 되어지면 내가 경쟁률이 낮은 구간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라든가 또는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그 다음에 교로대학교 개요적 합성, 이런 전형들은 중앙대나 경희대나 인하대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막상 우리가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지점이라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려해서 원서를 써야 되는 거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라면 지금서부터 학생부 교과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관리해서 가급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서 경쟁력이 낮은 구간으로 가셔야 돼요. 경쟁률이 높으면 절대로 먹기 어렵고,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과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을 비교하면 중앙대 원서 쓰는 학생들의 내신이 1.8이고 연세대학교 원서 쓰는 학생들이 1.3이야? 이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의과대학은 낮은 대학으로 간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절대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해요. 경상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이 못하다, 낮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대나 그 밑에 조선대나 같은 학교들도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매우 우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원서를 낮춰 쓴 거지, 교과 성적만으로는 사실은 대학의 높다지가 있지 않다는 점이 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원서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으로 원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학생부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서울대학교는 2020년도와 21년도에 바뀌는 점은 단지 모집 인원이 3명이 줄었다.
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이 줄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모집 인원이 늘고 있고 정시 모집 인원이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이 줄었고 전형의 방법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가장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었었는데 2022학년도부터 이게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전형이 바뀌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전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경쟁률과 교과 평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쓰실 거예요. 꼭 원서 쓰실 때 이게 전형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전형의 변화에 따라서 전년도는 추천 인원이 3%였는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2학년도에는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졸업 예정자만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천 인원은 5%로 재원 인원을 넓혔습니다. 경쟁률이 좀 더 몰리겠죠. 자, 그리고 전형 방법은 전년도에는 1단계 3배수의 학생부 교과 40%, 서류평가 60%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점차로 대학 입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뭐로 가게 되냐면 수능 플러스 학생부 교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생부 비교과라는 부분들이 중요성을 갖는 거는 2022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는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2024학년도로 가면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수상 영역도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도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로 가게 되면 학생부 기재 부분이 좀 더 축소되어지는 거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축소가 되어진다고 해서 비교과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학생부 트랜스크립트를 다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성적표 그냥 나와 있는 거. 하지만 주로 이제 그 뉴질랜드나 호주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각각의 교과 과목이 있고 그 교과 과목 밑에 커멘트를 달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처럼 커멘트를 달아서 교과 수업 중에 학생의 성취도, 학습 자세, 발전 가능성 등등등에 대해서 달아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의 학생부의 내용이 종전보다 많이 축소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학생부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가 되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부의 영향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소 비중 자체가 수능과 학생부 교과 비중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전형은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물론 모집 인원이 다소 축소되어진다 하더라도 전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의과대학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체제 반영, 미반영을 교차해서 다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나는 학생부 비교과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로만 원서를 써야지. 그러면 나는 비교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첫 번째,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에서는 결국 뭐로 봅니까?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교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학생부라는 거는 각 고등학교별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그 제한된 인원 내에서 평가를 내는 거지 평가원에서 전국 단위로 대규화되어진 시험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어떤 학교의 내신 성적이 1.2라고 해서 그 내신 성적이 어떤 학교의 1.25보다 무조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거니까 수능 100% 전형이니까 비교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안 좋은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학생부에 대해서 충실하게 관리를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는 그런 변화가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항상 변화가 없어요. 모집 인원은 25명이고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내신 반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정시로 모집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정시 비중이 40%.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시에서 선발하던 비율이 77%. 그 다음에 정시에서 선발하던 비율이 23%가 일반적이거든요.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 그런데 2022-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정시 비중이 40%로 늘고 예를 들어서 수시 선발 비율이 60%로 줄으면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44%의 수시 전형에서는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결국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시에서 진행하는 전형이 뭡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물론 곧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교의 전형이 있죠. 그렇죠?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등등 전형을 나누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전형이 세분화되어지는 거죠. 이 이유는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전형이 세분화되어지는 거예요. 정시는 23% 정시를 뽑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그냥 수능 100% 단일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거죠. 물론 일부 학생부가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이게 40% 정도로 선발 인원이 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정시도 전형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만약에 수시에서 진행하는 게 4개의 전형을 유지하면 정시는 지금 하나를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정시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전형이 2개나 3개로 정시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내신 반영한다. 기사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놀랍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2008년도 우리가 2008년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2008년도가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동일하던 때였었거든요.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학생을 뽑았냐면 1단계에서 2배수로 지원자들을 2배수로 골라 2배수는 수능 100%로 1단계에서 고르고 난 다음에 1단계를 통과한 모집 인원의 2배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부 50%, 그 다음에 면접 구술 20%, 논술 3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냈어요.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발표한 정시 모집의 내신 반영 어떻게 반영하냐면 종전에는 수능 100%였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1단계에서 2배수 수능 100%, 2단계에서 수능 80%의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하니까 결국 2008년도의 입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논술 시험을 보긴 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논술이라는 전형 자체를 페이지의 가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능 80이 학생부 교과 80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면접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인데 면접은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을 안 봐요. 그렇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정시에서 의과대학은 면접이 확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학생부 플러스 면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건 물론 면접이 지금은 의과대학의 제한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지고 있지만 나중에 2023, 24가 되어지면 사범대라든가 아니면 일반 대학으로도 면접이 확대가 되어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고 2008년도에 연세대학교의 전형을 보면 연세대학교는 우선 선발 전형에서 50%를 수능 100%를 뽑았고 일반 전형에서의 50%는 1단계에서 수능 100% 반영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 50에 수능 성적 40%를 반영하는 전형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지금 보니까 정시 비중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학생부 비교과 필요 없고 내신 성적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갔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야. 내가 내신 성적이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1.45라고 하자. 그럼 1.45 이내에 들면 수시로 의대를 노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1.45를 벗어나면 그냥 나는 수시 포기하고 정시를 때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생각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 막상 고등학교로 가면 학생들이 내신 성적 안 좋은 애들과 좋은 애들로 갈릴 거고 안 좋은 애들은 일찍부터 정시 중심으로 입시를 가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결국은 정시 모집인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정시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전형이 정시가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45 정도에 맞는 성적으로 수시에서 의대를 간다면 결국은 1.45에서 범위가 벗어나는 거죠. 1.45에서 예를 들어서 2.2등급 정도까지의 성적대 학생들은 정시에서 의대를 노리는 거예요. 정시에서 어떻게 의대를 노려? 수능 성적 플러스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학생부 성적으로 가는 학생들은 1.45에서 2점대 초반까지 학생들은 여기를 노리겠죠. 물론 3등급으로 벗어나는 학생들이 되어진다면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수능 성적 플러스 학생부에서 의대를 노릴 수 있어요. 3등급이 의대를 간다. 결국은 뭐 하면 돼? 수능 성적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중요성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으면 되고 내신 성적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면 내신 때려치고 그냥 정시로 쫙 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왜? 1.45를 기준으로 삼으면 예를 들어서 물론 1.45가 아니라 1.5, 1.6에서도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1.45 이내의 학생들이 수시로 의과대학을 노린다면 1.45를 벗어난 학생들 1.2 정도까지는 2.2 정도까지 학생들은 결국은 정시에서 의대를 노릴 수 있어요. 수능 성적 플러스 학생부 30% 반영한다면 또 3등급인 학생들도 정시로 의대를 노릴 수 있어요. 학생부 30에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어떻게? 수능 시험을 잘 보면 되잖아. 내신 성적이 만약에 어떤 애들이 2등급이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에 약점이 있다면 수능 성적을 잘 보게 되어진다면 전형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학생부를 기재 관리해야 되는 범위는 1등급부터 시작해가지고 3등급 정도의 성적대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를 관리해야 되는 범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갔더니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그냥 수시 때려치고 정시로 가서 수능 성적으로 대학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가서 다시 고려대학교로 가면 고려대학교는 전년도에 계열 적합성이라는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되어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전형은 그 전년도에 2020년도에는 특기자 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하다가 2021학년도 계열 적합성이 생기면서 18명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는 15명으로 모집 인원이 다소 줄었는데 전형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뽑고 단지 모집 인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은 전년도에는 10명씩 선발하다가 인원이 1명씩 줄어서 9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거의 모든 대학교의 수시 선발 인원은 조금씩 줄었죠. 그 인원이 다 어디를 갔을까요? 당연히 정시로 넘어갔죠. 근데 중앙대가 가장 크게 손을 본 거는 뭐냐면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사실 특징이 좀 없어.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왜? 다빈치 전형도 소리평가 100%, 탐구형도 소리평가 100%. 그리고 뭐 중학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다빈치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활동 역량보다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탐구형은 교과 성적보다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이게 두 가지가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와 탐구형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내신 평균이 동일했거든요. 1.8, 1.8. 그리고 경쟁률이 몰리는 거는 다빈치 경쟁률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탐구형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중앙대학교는 2020학년도에 다빈치 전형은 종전에 서류평가 100% 반영해서 다단계 전형으로 전형을 바꿨어요.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주는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하게 되어지고 탐구형은 종전과 동일하게 서류평가 100%를 진행하는 전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형 구분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점이 핵심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야. 그치? 일반계 고등학교면 어디를 써야 돼? 다빈치를 원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핵심은 경쟁률로 움직이시면 돼요. 경쟁률로. 탐구형이 일반적으로 다빈치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탐구형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경희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모집 인원은 동일하지만 뭐가 바뀌었냐, 이 전형이 수능체제를 반영한다는 거죠. 수능체제를 반영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1단계의 배수를 4배수로 늘렸어요. 4배수로 늘린 이유는 왜? 수능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4배수를 늘렸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수능체제가 높지 않다. 수능체제를 이 정도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수능체제를 보게 되면 국어, 수학, 미적분 기하, 영어, 과탐 한 과목 반영하게 되어지고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한국사 5등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의 과탐 한 과목 반영하는 수능체제가 사실 아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세계 영역 등급합이 5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경희대학교 생각할 때 4배수 정도면 충분히 충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물론 이제 여기를 해봤더니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수능체제를 미충족하더라. 그리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에서 상위대학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충원율이 약 한 80% 정도 충원율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배수를 2024학년도에는 배수를 뭐 4배수에서 5배수로 늘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희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55명으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두 개 학교가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제 없이 의대를 노리겠다는 전략은 사실상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하대학교는 종전과 동일해요. 15명 모집 인원 변화 없고 전형의 방식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 건양대학교는 학생부 공학 면접형이 전년도에 없다가 신설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새로 신설된 전형이고 배수는 5배수, 학생부 교과 100%의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순천향대는 종전과 동일하고요. 충북대학교는 전형이 바뀌었어요.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이었다가 서류평가 100%의 단위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전형의 변화가 어떤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우리가 2021학년도에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 전형이죠.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3개 대학이에요.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교. 근데 강원대학교는 지금 이제 2022학년도까지는 의학전문대학교하고 의과대학을 병행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지고 2023년도부터는 의과대학이 폐지가 되죠. 의학전문대학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1학년도 강원대학교의 입시 결과에서 궁금한 점은 뭐냐면 2021학년도에 처음으로 강원대학교가 의과대학에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과연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고등학교의 유형의 학생들이 원서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강원대학교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냐면 요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요걸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충북대까지 있는데 요거를 구분 지으면 요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구분하면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하대까지 오는 라인이 보통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역량이 많이 강조가 되어지는, 흔히 말해서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이라고 본다면 뒤에 넘어가는 순천향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고 따라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매우 높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순천향대, 강원대, 충북대, 여기가 연세대학교나 건양대학교하고 사실 같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형의 이름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교과전형이긴 하지만 사실상 입시의 결과에서 성적 차이가 크지 않을 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순천향대, 강원대, 충북대, 연세대 교과, 그 다음에 건양대 일반 이렇게 지원 대학의 폭이 조금 더 전년도보다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5명을 선발하다가 10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고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전형에서 지역 면접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형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고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이대 전형에서 7명을 선발하고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과대학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 중에서 사실상 가장 큰 변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수능체제를 반영한다는 점이죠. 연세대학교 모든 전형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활동호시형과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이 수능체제를 반영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전년도에는 사실상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자리가 2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종전에 있는 순천향대,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상 학생부 교과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이 좀 늘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체제를 미반영한 대학을 노리시는 분들은 대학의 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2022학년도의 입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체제 미반영하는 대학은 당연히 수능체제가 없으니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과 더불어서 학생부에 대한 비교과, 학생부 기재관리, 학생부에서 과학적, 학업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 이 점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